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양시장 오후 들어서 낙폭이 좀 확대되면서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3,054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도 2% 넘게 하락하면서 775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가 뭔가 좀 시장 하단에서 매수를 하면서 좀 방어하려고 했던 모습인 것 같은데 역부족인 상황이고 외국인, 그리고 코스닥 현물 그리고 선물에서 많이 매도하네요. 특히 개인들은 어저께 열심히 팔리니 오늘 빠진 다음에 다 사는 건가요? 개인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사실 어제 삼성전자가 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좀 크리티컬한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아쉽네요. 네, 어저께 뉴스상에서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네. 홍콩에서 펀마트 했던 헤지펀드가 네. 매수를 강하게 했다라는 어제 뉴스가 삼성전자를. 떴더라고요. 네. 어저께 삼성전자를. 그래서 그 상승 부분이 그런 헤지펀드들이 저평가라고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저평가는 맞죠.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프리임 투자자문 홍순옥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가가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2% 이상 빠지는 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뉴스 효과가 소멸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법 개정. 예. 저희 업계 내에서 이제 이거가 한 5년째 이슈였는데요.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이제 결국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통과가 되고 난 다음 보니까 이제 큰 변화의 어떤 상징적인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세부 내용 면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 되게 실망스러운 내용이었거든요. 세부 그러다 내용 어떤 부분이 뭐 실망스러우신 집중 건가요? 투표제 부분이라든가 집중 투표제. 예, 그리고 또 함께 연계해서 이게 사실 이것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게 지금 당장 지금 저 고려아연이랑 영풍 M&A 협상을 M&A 과정을 보더라도 그 굉장히 관련돼 있는 기업들 내에 수많은 예외 조항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있었던 판례가 얽히고 얽혀 저렇게 장기전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법 하나 바뀐다고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화가 바뀐다라는 기대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섣부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근데 이사의 어떤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렇게 확실하게 적힌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제 당장 어제 그 우리 바로 반론이 나왔던 게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나 한전 요금 동결하는 건 그러면 저거 어떻게 되냐? 네. 이런 이야기에서 금방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예외 조항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결국은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 가지가 사실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지금 방금도 이제 그 자막이 지나갔지만 고려아연 영풍 판례가 나와야 되는 거고 저기가 결판이 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적대적 M&A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던 이유가 자금력의 차이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웠던 게 가장 크다고 보는 입장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방금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어떻게 힘들게 해서 감사가 됐는데 출근도 못하고 1년 내내 소송만 하다가 나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그 경영권 프리미엄 또는 오너라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너무나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어떤 그 사건이 좀 필요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걸 이제 저희가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문 앞에 야만인이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는데요. 문 앞에 야만인. 예, 그게 뭐냐면 미국의 KKR이 나비스코라는 세계적인 그 과자 회사이자 담배 회사를 인수한 적대적 M&A를 했던 그 유명한 사건을 다룬 책이 문 앞에 야만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시가를 피우고 있던 또는 골프 리조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술을 먹으면서 모든 회사의 현안들을 처리하던 좋은 게 좋은 거다 문화가 펼쳐지고 있었던 미국 사회를 이제 부수었던 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나비스코 M&A 사건이고요. 이 나비스코 M&A의 사건들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자본시장을 바꿨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이게 이제 정말 큰 중요한 일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배당 관련 세금을 정말 뭘 제대로 좀 바꿔야 된다. 뭐 제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30억 넘자마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는 현재 시스템들은 DJ 대통령,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상속세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두들기는 입장에서 재산을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상장한 다음 주가를 떨어뜨리면 다 해결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시가로 상속세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삼성물산 모직 합병 때도 그렇고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진 게 이 상속세 부담이었고 마지막은 이제 배당 분리과세 문제. 이런 일들이 줄줄이 다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첫 단추 꼈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하고 이대로 쭉 뻗어간다라는 것은 저는 좀 순진한 생각이다.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엄청 많고 이제 첫 계단을 올랐다. 근데 첫 계단도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정도 주식시장이 앞으로 뭐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실 근데 뭐가 달라졌지? 라는 질문에 대한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이 그래도 오늘은 적어도 시장에서 더 큰 세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니까요. 왜 갑자기 어저께까지는 열심히 사다가 오늘은 하루에 그리고 이제 임팩트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선물이나 이렇게 섞어서 이제 크게 운용을 하면서 시장을 변동성을 키우는 매매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좀 빠질 때 사야 되는 거냐라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물음표로 던져지잖아요. 일단 저의 입장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요. 일단 저희 회사는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객님들한테 다 주문 신호가 나갔는데 이걸 방송에서 제가 헛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 전체 차원에서는 지난주에 다 많이 팔았고요. 왜 팔았냐?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안 사는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최근 갑자기 국민연금이 매도로 돌아섰죠. 그 기관에 이제 국민연금도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연말에 그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로 측정돼 있는데 대략 이대로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목표 비중을 이미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약 한 10조 정도를 국민연금 주도의 적극적인 주식 매수를 통해서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주가가 바닥에서 900포인트 오르니까 차익 실현에 이제 나서도 되는 레벨에 도달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역시 4월 9일 날 저가 매수했던 사람으로서 했던 기관으로서 매도를 지금은 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방금 했던 기관이 왜 파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된 것 같죠. 즉 왜 팔았습니까 하면 그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자금 집행이 들어오는 바람에 샀는데 사고 난 다음 보니까 되게 많이 올랐고 목표 비중도 됐고 만약에 연기금이 이제 자금을 회수하면 어떡하나 미리 좀 현금화도 하자 또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으로 올만 타자 이러면서 특히 오늘 코스닥이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일단 공식적인 의견이고 사적인 견해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리나라 하반기 시장은 지난번 갔던 3,300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펀더멘탈이다라고 보는 쪽에 서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관점과 실제 개인적인 관점들은 약간 분리돼서 저는 이제 회사 홍보를 위해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나왔으니까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이제 너무 시장이 급하게 달렸기 때문에 숨고르기 중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 숨고르기 시장에 사람들이 핑계를 찾은 게 이벤트 효과가 이제 소멸됐다. 뉴스에 팔자. 뉴스에 팔자. 예, 그거였으니까 이제 또 사면 되는 거죠. 예, 왜 지금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일단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데이터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지표 좋았고요. 물론 이제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뭐 인정. 그러나 실업률 떨어졌는데 그걸 나쁘게 보기만은 어렵다. 두 번째가 뭐가 또 좋냐 하면 우리나라 6월 수출 통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특히 반도체라든가 조선 같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주도주의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다 좋았다. 마지막 세 번째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기 선행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것도 반등했다. 이 정도 상황에서 판다. 그러면 뭐가 되게 남이 모르는 악재가 갖고 있어야 파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리밸런싱성 매도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현재 시장에서 그냥 다 이제 팔고 떠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려니 트럼프 말고는 별로 악재가 안 보이는데 트럼프는 저거는 저희 죄송합니다. 4,000포인트 가야 될 걸 3,500 정도로 낮추는 요인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상승 자체를 가로막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당장 지난주에 나왔던 베트남 관세가 20%가 나왔잖아요. 거기 상계관세 45% 부과했던 걸 20%로 깎아주는 거 보면 한국이나 일본은 그 사이에서 즉 UK, 영국이랑 일본, 한국은 그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45, 20 사이. 그 10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번에 10%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10%와 20% 12 사이. 사이. 왜냐하면 그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5%와 20% 사이였으니까. 그럼 그거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건 20%. 그거 근처에 나오면 저는 그날 100포인트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같은 나라에조차 그렇게 계속 기본적으로 그렇게 두드리면 미국도 굉장히 큰 부담인 거고 우리나라 같이 8대 수출국한테 그 정도로 과세를 한다라는 건 캐나다, 멕시코도 비슷하게 맞는 나라는 거고 그러면 일거의 전체 미국 GDP에서 8조 달러 정도를 차지하는 수입 부문에 대해서 갑자기 10%, 15% 이상에 달하는 세금 부담이 생기는 건 강력한 인플레를 유발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영국 쪽에 받았던 10%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컨센서스니까 그 컨센서스에서 아주 크게만 충격 안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나라는 20하고 10 사이 정도인데 20에 붙었으면 팔아야 되고 와, 10에 그건 정말 그날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패닉으로 한번 셀링이 나올 이제 쉽게 것이다. 얘기해서 사회주의 국가랑 같은 취급 받을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 아닌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 취급을 받았다 우리가. 아니면 뭐 적성국가 근처? 그러니까 거기 지금 40% 관세가 뭐였냐면 택가리를 네. 그 중국산 제품 가져와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하는 게 적발되면 우리는 40%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단서 조항을 달 정도로 베트남산 제품이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냐를 갖고 굉장히 신경질적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베트남을 통과시켰는데 우리를 그 정도 줬다. 라는 건 이제 한국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무역 파트너로서는 적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충격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 가정이잖아요. 저는 일단 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 보면 우리는 타코를 하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 밑에 나오지만 일본도 30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일본도 적성이에요 그러면? 그런 근데 거죠. 저거 보여주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이게 거 정확하게. 아무리 이게 우호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제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로 일부러 저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맞습니다. 날리는 느낌이에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잖아요. 협상의 예, 기술에 예. 나와 있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게 한 다음에 깎아주면 오히려 상대는 우리한테 대해서 원한도 가지지 않고 나는 목적을 달성한다. 아니 맞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일본한테도 저러는데라는 생각을 일부러 갖게 만드는. 그런데 베트남한테 네. 20%였고 베트남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컸잖아요. 네. 그런 나라에게조차 20% 해주면서 과연 우리에게 그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뭐 쌀 이런 거 지금 쌀 나와서 일본이 지금 쌀 파동이 났으니까 그런데도 우리 걸 안 해?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이야기죠. 그러나 저 정도의 대상을 동일한 잣대로 영국한테는 그렇게 봐주면서 그렇죠? 혈맹 영국하고는 그렇게 봐주면서 우리한테 만일 그렇게 한다라는 건 결국 우리 편이 아니야 넌. 넌 남이야. 남도 아니고 적이 가까워. 라고 이제 밀어내는 행동이 나온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고 특히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왜냐하면 그 부품 문제가 네.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네. 2차 전지나 자동차 회사들 중에 안 가는 회사가 없는데 그게 전부 다 미국에서만 부품을 조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예외 조항 하나 못 얻어내고 만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기 적어도 일단 그 니케이 42,000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그 시장의 참가자들이 전부 다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꼴이 되는 거니까 그 충격은 클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은 너무 극단적인 거고 그런 휘스퍼 넘버가 오늘 나와서 장이 빠졌다라면 저도 당한 거고 그러나 일단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좀 나라별로 수익률 앞으로 기대 수익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수익률이 좋았고 지금 한 25%가량 올라온 상황이고 반면에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올해 수익률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경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조금 더 탄탄한 것 같고 여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감시한 이제 행정 그 서명만 남았잖아요. 이거 사실 시장에서 좋아하는 재정 확대 정책이란 말이죠. 이러면은 뭔가 미국 쪽이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법하거든요. 예,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4, 5, 6월 3달 사실 2달 달렸죠. 네. 2달 달리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는 거는 너무 낙관적이고 장밋빛인 거고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본 자산들 중에서 일부를 빼서 또
투자자들이 다른 데 갈 나라가 충분히 후보들이 많이 존재하는 네네. 건 사실이고 그중에 가장 주된 후보가 이제 미국인 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워드 막스가 올해 초에 네.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PER이 23배 이상일 때 투자해서 기대 수익률, 10년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어 라고 지적했잖아요. 아주 뼈를 잘 때렸고 실제로 맞는 이야기가 됐잖아요. 이번에 시장이 나스닥 기준 고점에서 23%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루들의 경고라는 것은 굉장히 한번 들어볼 만하다. 이 사람이 늘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나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는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PER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된다 그러지만 현재 지금 PER이 또 포드 PER 기준으로 23배를 또 왔다 한 말입니다. 이 정도 PER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PER이 별로 높은 게 아니고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버블이 아니에요를 하려면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야 되는데 이 무역 전쟁 과정에서 베트남은 미국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 타겟인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마 한국이나 일본은 둘 다 죄송합니다. 힘도 없는 멍충이 나라들이니까 우리가 뭐 겸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보복도 못하고 두들겨 맞을 나라로 보여집니다만 이런 세상이 왔을 때 우리가 메이드 인 USA 제품을 선호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어떤 뭐 세상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어떤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저 나라를 뜯어먹겠다는 생각만 보이는 나라의 제품을 이제 글로벌하게 투자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애플 이야기인 거죠. 애플이나 테슬라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세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 테슬라가 응징당하고 있잖아요. 괜히 그 다찌 장관했다가 지금 사실 나와서 사이도 안 좋아져 가지고 저렇게 했지만 왜 그 테슬라 주가가 저렇게 변동성이 큰가 생각하면 유럽에서 판매량이 폭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래는 창창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금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 상태에서 특히 우리한테 다른 나라한테 미국만 독주하는 제도로 관세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두들기는 게 미국에게 유리한가라는 질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일단 제 의견을 편하게 네, 말씀을 네. 드리자면 한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는 뉴스 효과 때문에 한국 증시 조정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뒤에 저는 어떻게 맞더라도 저는 뭐 우리나라가 타깃이라는 생각은 좀 안 하니까 앞으로 또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을 해볼 만한 여러 가지 펀더멘탈 재료들은 좋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바라보지만 미국도 비싸다. 라면 이제 남아있는 시장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중국, 유럽 좋게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 뉴스 보다보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아프리카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아프리카에 갈까? 그래서 중국이 원래 아프리카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인프라도 다 중국이 대출해주면서 다 해놓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아프리카 쪽은 친중국 쪽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막 여기 아시아, 유럽이랑 열심히 싸우다가 아프리카까지 가는 게 그것도 중국이랑 연관이 또 있을까요? 있겠지만 뭐 의미 없다고 의미는 보고요. 없다. 왜 의미 없냐 하면 1대1로 했다가 중국이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시적인 어떤 지출, 인프라 투자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미국처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대와 관계들을 계속 개선시키면서 만들었던 혜택이 바로 마샬 플랜 같은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펼쳐서 서유럽을 자신의 바운더리를 끌어들이고 나토도 만들고 이렇게 나갔었던 아이젠하워 시절의 미국이랑 지금의 미국은 좀 너무나 성격이 다르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1대1로 하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됐는데 지금 나라 자체가 지금 정말 심각한 위기에 지금 빠져서 시진핑 주석이 교체가 되네 만에 하는 루머까지 지금 시장에 끊임없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뭐 아프리카를 가서 트럼프가 뭘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냥 저는 저기 간 건 쉬러 가는 건가요? 아니요 피스 프라이스 트립 노벨상 받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 가신 거다. 노벨상 받으러. 예, 뭐 거의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08년 노벨상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오바마였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라며 노벨 평화상을 미리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저 스웨덴 할리먼이 제발 좀 트럼프한테 노벨상 줘서 노벨상 수상자가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좀 브레이크라도 걸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노벨상의 가치라는 건 뭐 떨어진 지 오래됐고 특히 평화상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 바닥에 추락한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좀 편하게 저번에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말입니다. X에 자기가 그거 받아야 된다고 엄청 써요. 네, 맞아요. 정말 그거 읽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나라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 좋아요. 예. 네, 미국보다는 차라리 뭐 유럽이나 중국 그렇죠. 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예, 비달러 자산. 왜 비달러 자산인가? 달러 약세니까. 지금 달러가 중요한 장산 다 깨고 내려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달러의 약세가 나타날 때는 돈이 돌더라도 미국장 좋더라도 미국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금은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일본, 중국, 유럽 쪽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이러면 헷갈리는 게 그러기엔 왜냐하면 AI가. 그 AI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할 만한 기업이 딱 몇 개 없고 그쵸. AI 쪽은 다 미국이에요.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뭐 사상 그쵸. 최고치고 또 관련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뭐 AI 뭐 생태계 쪽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많잖아요. 그런 쪽을 본다라고 하면 또 미국 쪽 투자가 맞는 것 같고 이러면은 이게 숲을 봐야 되는지 나무를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네, 저는 미국장이 뭐 끝났다, 미국이 앞으로 나쁘다라고 표현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큰 악재가 있다라는 것뿐이죠. 비싸다. 비싸다. 근데 이 비싼 걸 만든 게 테슬라, AI가 비싸게 만들어 줬잖아요.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이. 그러면은 결국은 거꾸로 들어가면 AI가 버블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은 말이 이제 맞는데 AI가 계속 갈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민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AI 살려면 그냥 미국 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산다는 표현보다는 AI를 산다. 그렇죠. 네, AI를 살려면 뭘 사야 돼 글로벌하게? 그러면 그냥 미국에 있는 몇 개 회사를 기업들, 사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가 나쁘거나 고평가가 돼 있다면 나머지 AI 주식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 주식이 나빠질 수는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나스닥하고 뭐 러셀 비교를 하면은 최근 들어서 또 러셀은 열심히 올라오잖아요. 훨씬. 그럼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되게 어렵지 않나요? 러셀은 왜 올라오는 거야? 금리도 올라오는데 뭐 이런 느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일단 뭐 저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향 조정 중이고 전 세계 글로벌 하우스들이 올해 초에만 해도 한 2.5% 보던 게 지금 1%대로 다 낮췄잖아요. 왜 낮췄냐 하면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나는 상황을 보고서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낮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트럼프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앞으로 사고 치는 건 확정이고 아니, 더 사고를 치지 않겠습니까? 칠 게 또 있나요? 어떤 게 또 지금 남았나요? 상호 관세 아직 발표도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했으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추가 협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올해 내내 관세 가지고 1년 내내 끌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게 미국 입장에서도 세금 부과하고 관세 부과하고 나니까 산업계에서 와서 이러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면 또 바꿔줘야 되는 거고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고 특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아직 50을 못 넘었어요. 49%에 불과한 확장 국면에 아직 진입도 못한 상황인데 시장에서 이제 달려가는 업종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뭐 저도 지금 현재의 전 세계 증시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AI를 비롯한 반도체 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월에 있었던 딥스크 파동을 이미 다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행동한다. 그 훨씬 더 싸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AI 모델들이 중국에서 특히 알리바바 쪽에서도 이미 나왔잖아요. 이런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기업들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여기만 간다라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하다. 더 나가서 중국이 그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라고 굳이 못해야 되고 우리는 영원히 하면 안 되고 유럽은 앞으로 또 영원히 안 된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은 너무 좀 미국 중심적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가는 게 트럼프가 저렇게 외국인 추방하고 하버드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쫓아내는 과정에서 전 세계 인재들을 독점하던 그 파워 권력들이 이미 쇠퇴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번에 1억 달러 주고 돈 데리고 외국에서 기업들 또는 최고 경영자들, 기술자들 데리고 오겠다는 자체가 미국이 스스로 발로 인재들을 걷어차고 있기 때문에 그 데리고 와서 우리도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는 생각이고요. 이제 더 나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달러 약세라는 거대한 경제의 흐름이
출현을 한다라는 것은 달러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평가손들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 이상으로, 그러니까 전체 MSCI 지수 내에서 미국의 달러가 그 미국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70%까지 넘어서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과거의 중립 수준이라면 한 60% 정도가 역사적인 중립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스스로 후퇴할, 그리고 미국 비중들을 너무 우리가 오버웨이트 했던 것을 차익을 좀 실현해서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그 글로벌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걸 고려해 볼 만한 그런 환율 레벨이 아닌가, 그리고 방향성이 아닌가. 이미 아주 중요한 저항선들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100포인트 일단 깨고 내려간 다음부터는 10년 전 레벨 말고는 지금 지지선이 없거든요. 이런 여건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신다라면 투자 자산에 있어서 미국을 뭐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에는 오버웨이, 항상 미국 비중을 갖다가 목표 비중보다 훨씬 더 높게 이런 식으로만 투자를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좀 중립 정도는 놓으면 그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국민연금이다라고 하면 전 세계 40% 정도 해외 주식을 사고 있는데 그중에 거의 75% 정도가 아마 30% 정도 국민연금 자산의 30%가 미국이었을 텐데 그걸 약간 줄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른 나라 자산들은 엄청 저평가되고 가격이 싼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고, 이 흐름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재편 들어가면 내년에 사실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특히 지금 미국 하원에서 최종 통과된 트럼프 감세안 정도로 가면 미국 국가 부채가 2035년에 GDP 135%까지 간다라는 무디스의 전망이나 CBO의 전망들을 생각해 보면 저 나라 사실 기축통화 아니면 파산할 나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책, 말도 안 되는 누더기 법안을 통과시켜주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훼손된 상태이고, 그 미국의 기업들은 열심히 그래도 경쟁력도 있고 해서 트럼프가 뭔 짓을 하든 공화당이 무슨 짓을 하든 경쟁력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만 하면 돼라는 신뢰는 많이 깨졌다라는 것은 약간의 추가적인 비중 축소 정도의 어떤 대안들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런 거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실제로 저 권한을 좀 가져오는 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금하고 또 얘기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다시 금 담보 커런시 만들겠다는 얘기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라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넣고 싶진 않아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한때 70%까지 가던 미국 비중이 지금 55%, 53%까지 지난 분기에 줄었잖아요. 근데 그게 작년 통계인데 그렇거든요. 올해는 더 가파르게 줄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누가 저 미국 국채를 사줄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들을 이제 전 세계가 그동안은 같이 져 왔었는데 전체 미국 국채 중에 36%가 해외 투자자가 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누가 이전처럼 살까? 그리고 나머지 또 한 30% 정도를 연준이 갖고 있거든요. 연준이 앞으로 계속 팔고 있는 중인데 이제 다음 연준 의장이 어떤 또 허수아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뭐 파월 의장 아직 사임도 안 했는데 밑에서 그 두 명이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벌써 나서면서 차기 연준 의장은 저예요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 거기나 죄송합니다만 정말 썩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저기 면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연준 의장 하고 싶나 봐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저는 일단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해 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자기 인생을 부인하는 짓인데 이걸 정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둔다라면 미국의 재정 부담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할 텐데 이 문제들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을 신뢰를 잃었다고 해서 뭐 갈 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버웨이트는 좀 하기 싫은 이런 정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정부가 내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00조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본격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영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 산업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에르코스는 오늘 21% 넘게 급등하면서 25,25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웅진 싱크빅은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오늘 6% 넘게 오르면서 2,095원에 마감했습니다. SAMG 엔터도 오늘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0.4%포인트 오름세 보이며 마감했고요. 캐립 소프트와 아가방 컴퍼니도 각각 5%, 3%대 강세 시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일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다날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20개나 출원했다고 밝히면서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오늘장 22% 넘게 급등하면서 8,470원에 마감했고요. 미투온도 두 자릿수 올랐습니다. 17% 강세 보이면서 5,800원, 더준도 8%대 강세 보였고요. 뱅크웨어 글로벌과 카카오페이도 각각 8%, 2%대 오르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자동차 딜러십 그룹 소닉 오토모티브부터 북미 최대 타이어 제조업체 구디어 타이어, 천연가스 생산업체 EQT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국 자동차 딜러십 그룹 소닉 오토모티브입니다. 현재 주가는 87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36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기준 매출 총이익률은 정비 부문이 50%, 금융보험 부문은 무려 90% 이상으로 고정수익 기반으로 수익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브랜드 에코파크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는데 현재 18개인 매장을 2026년까지 7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거점 간 반경을 줄여서 물류비도 18% 절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부동산 가치입니다. 미국 전역의 딜러십 부지 가운데 40% 이상을 자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장부가는 약 16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증권사에서는 재무적 여유까지 갖춘 탄탄한 실물 기반의 기업이라면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북미 최대 타이어 제조업체 구디어 타이어입니다. 현재 주가는 11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4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구디어, 쿠퍼, 켈리를 포함해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내 제조 기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관세 환경에서도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연간 판매량 중 고관세 대상국 수입은 12%에 불과해서 경쟁사 대비 3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타이어 판매량은 전년보다 4.8%, 매출도 6% 이상 감소하면서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구디어는 비핵심 자산 매각과 비용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9억 달러의 오프로드 타이어 사업을 요코하마에 7억 달러 규모로 던롭 브랜드 상표권을 스미모토에 매각했고 연말까지 화학 사업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1분기에는 공장 통폐합, 구매 통합, 판관비 절감으로 2억 달러의 구조 개선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올해부터 자사주 매입도 재개될 수 있어서 주주 가치 제고도 본격화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천연가스 생산업체 EQT입니다. 현재 주가는 5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60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EQT는 최근 이퀴트랜스 미드스트림과의 합병을 통해 천연가스 생산과 운송을 통합한 수직 계열화를 달성했고 업계 평균 대비 낮은 손익분기점과 높은 현금 창출력을 확보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순이익이 7억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 견조한 유정 성능과 낮은 자본 지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AI와 리쇼어링 확산으로 미국 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공급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천연가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EQT는 전력 수요가 높은 미 동남부 유틸리티 기업과 장기 고가 계약을 체결했고 여름철 폭염 같은 요인을 감안하면 천연가스 수요는 단기, 중기 모두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또 최근 올림푸스 에너지 인수를 발표하면서 핵심 지역 내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보와 함께 손익분기점 하향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이 늘고 투자가 쉬워졌는데요. 국내 주식은 물론이고 해외 주식 또 가상자산 등 투자를 통해 거둔 수익은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수익의 세금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전문가 우리은행 김혜리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리 차장입니다. 오늘 왜 국세 언니라는 말씀 안 하세요? 네, 좀 부끄러워서 안 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네, 국세 언니 김혜리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6월 달까지 해외 주식 관련된 거는 5월 말까지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이제 돈은 다 세금 다 냈잖아요, 네. 다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메일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해외 계좌 있는 사람들 신고하라고 메일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국세청에서.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6월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해외 금융 계좌 이 제목에서부터 어떤 걸 신고해야 되는지 이제 대상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해외 자산이 아니라 금융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한 계좌 연도가 각 월의 말에 5억이 넘는 분들은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해외 금융 계좌는요, 해외 주식을 보유하거나 이런 경우와 관련이 좀 다른데요. 바로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증권, 보험, 그리고 파생상품, 가상자산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가상자산 이런 것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짚어드리면 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본점이 해외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계좌에 신고할 때 대상이 되고요. 네, 저희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업비트라든지 그 빗썸 이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국내 본점과 사무소를 두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해외 계좌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살지 않았었으면 계좌를 틀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럼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남겨둔 돈이 5억이 넘으면 신고를 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일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 계좌는 직접 가지 않더라도 아니면 국내에서 외국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립된 경우가 있고요. 또 해외 직접 가서 계좌 개설을 신고하시고 해당 계좌에 계속 자산이 쌓이는 경우,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경우 쌓인 경우 5억이 될 수 있고요. 국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해외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여로 받아서 해외 본점 법인으로부터 해외 계좌에 파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주식이 이제 수년간 증가하면서 가치가 5억이 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모두 그 계좌 잔액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 금융계좌 자산 신고 기간인데 이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신 분들 네.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실 거다. 네. 아니면 5억의 잔액이 이게 원화로 환산되는 건데 이 매달 말일 기준으로 기준 환율, 제전 확률을 적용해서 원화 환산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화로 5억을 넘는 걸 모르다가 미신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 한 달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이 과태료에 대해서 경감을 해줍니다.
최대 90%까지 경감을 해주고요. 2년 안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30%까지도 경감이 됩니다. 이 과태료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최대 10억까지 그리고 10% 미보고 금액의 10%까지 그 과태료를 부과되고요. 이 과태료는 매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신고하신 분들은 난 보고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2023년도에 또 매월 말 기준으로 5억이 넘는 분들은 또 의무를 이행하셔야만 이 과태료 부과에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매년 신고를 안 해서 10년이 지나면 100%다 뺏어가요? 과태료에도 제척 기간이 다행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5년까지만 제척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척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지금 타 기관에 의해서 고액 외환이 나간 경우라든지 아니면 외환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분석해서 과태료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기존 5년간 신고자 그리고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하신 분들 그리고 고액 외환 자금이 나가신 분들 14,000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또 이 중에서 혹시 누락하신 분들은 이번 달 안에 신고를 하시면 90% 과태료 경감 기준에 해당이 되시니까요. 신고를 놓치신 분들의 경우에도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월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월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아무 날 한 번이라도 걸리면 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월말에만 이렇게 좀 뺐다가 이렇게 할 수도 네. 있잖아요. 이 기준은 월 말이 맞습니다.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 연도에 매월 말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자에 혹시 장이 없거나 쉬는 경우에도 직전 일로 평가를 해서 매월 말일을 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거를 매월 말마다 뭐 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월 말 기준 중에 한 번이라도 5억이 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에 있는 그 계좌를 전부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거를 반대 국가에 있는 네. 국세청이 우리나라 국세청한테 알려주나요? 네, 정보 교환 국가 간의 정보 교환 협정도 있어서 금액이 해당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이신 분들, 고액인 경우에는 50억이 초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에서도 명단이 국세청끼리 교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금액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신고를 하시는 것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로 그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둘 중 한 사람만 신고하면 돼요? 아니면 각각 네. 신고를 해야 돼요? 그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눌 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의 경우, 그러니까 남편의 경우에 공동으로 계좌를 신고를 전부 다 이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내분의 경우에는 남편과 공동 계좌 이외에 다른 게 전혀 없다. 그래서 남편이 공동으로 신고를 전부 이행하는 그 관련인 명세에 모두 다 포함이 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아내도 공동 계좌를 갖고 있고 별도의 계좌도 갖고 있으면서 이 둘을 합해서 5억이 넘는다 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경우에도 모든 계좌를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공동 계좌에 50%씩 있다고 할 때 50% 지분만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좌를 신고하고 공동 명의자, 공동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같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계좌 같은 경우도 신고 또 면제를 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 신고 의무를 모두 다 이행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신고 의무 대상자는 저희 내국인하고 그 법인이에요. 개인과 법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개인의 중에서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어떤 경우에 없냐? 신고 대상 말일,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10년 동안 국내에 5년 이하에 체류하시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해외 영주권이 있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작년에 24년 기준으로 183일 이하로 국내에 체류하실 경우에는 2023년도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가 또 면제되시는 거죠. 또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 간 협력된 기관의 경우에도 법인 밈에도 신고 의무가 또 면제되고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제 부부가 공동 계좌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몫까지 전부 신고하고 아내가 별도의 신고하실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관련자로 명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앞서서 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요거 신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제 기억에 지난 연말에 그 증권사에서 프로모션으로 네. 그냥 아예 계산해주고 신고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맞습니다. 해줬어요. 네네. 예, 근데 증권사에 이거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안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희 그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네. 해외 계좌로 갖고 있는 거, 예. 그리고 또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증권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양도소득세 해상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 250만 원의 공제를 차감하기 때문에 연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 이익이 발생한 분들에게 안내문을 다 보내서 맞아요. 예. 네,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네. 네, 이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이제 재반 필요 경비랑 공제 금액 250만 원을 차감해서 다음해 그러니까 2024년도 귀속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달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국내 주식 요즘에 많이 이제 예, 관심을 예. 갖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국내 주식도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은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안 됩니다. 원칙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익이 난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시장,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것은 종목당 50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년도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직전 연도 과세 연도라고 해서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23년도, 그러니까 12월 말에 내가 종목당 50억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장내에서 거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또 소액주주인데도 장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외 시간에.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때 발생했던 이익이랑 해외 주식에 발생했던 이익이 같이 있다면 다음에 5월에 이제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은 대상이 되지만 그중에서 대주주가 아닌 분들이 장내에서 거래하는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네, 해당 양도소득세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면 세금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그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그렇죠. 붙습니다. 예.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지금 코스피 경우에는 0%로 떨어지고 농어촌 특별세가 0.15% 붙어서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가 증권거래세는 0.15%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것마저도 더 줄여야 된다, 아니면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라든지 거래세를 없애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네. 그 해외 계좌 말씀하실 때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국에서 어떤 주식 계좌를 외국에서 만들어놨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원래 법대로 하면 외국에서 매매를 한 것도 내가 다 보고를 해서 세금을 다 250만 원 그 제한 네, 넘어가는 거 맞습니다.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때는 아까 그 해외 계좌 신고하시는 대상과 좀 다르게 거주자, 비거주자로 소득세는 판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1년에 이제 저희가 그 과세 기간 안에 183일 이상 거주자이신 분들은 국내 국외 소득을 모두 합산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해외 금융 계좌 보고 의무도 그 상황과 동일한 선에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 계좌 신고를 안 하시면 그때 주식을 양도한 것이 포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보고 의무가 과거에는 20억이었는데 네. 그 대상이 10억까지 내려왔고요. 이제는 5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전부 신고하는 날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 금융소득 주식을 양도하고 그 이익을 국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이 보고 의무를 두고 있고요. 이 보고 의무를 하실 때는 뭐 신고서 이런 거 제출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계좌 번호, 그리고 인적사항 이런 것들만 이제 서식에 맞춰서 제출을 하면 돼요. 사실 이거는 국가가 해외 소득을 포착하기 위해서 관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안 한다고 해서 가산세는 없지만 그래서 과태료 항목으로 있는 겁니다. 네. 상속할 때 밖에 있어서 안 내려고 신고 안 하는 거 말고는 그러면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돈이 많지만 않으면. 그리고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네. 180일 이상 해외로 나가서 비거주자가 된 다음에 해결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 과태료라는 부분이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저희가 비거주자의 형식으로 외국에 나가 있으면 피할 수 있지만 결국 국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네, 챙겨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네요. 네. 이 조삼모사일 수는 있는데 왜 그 해외 주식할 때 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결국에는 손실이 나면 이거 상계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손실이 나는 종목 있으면 연말에 팔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사실 내년에 다시 사더라도 뭐 이게 조삼모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팁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세 방식 중에서 네. 실현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해외 주식이 지금 하락했을 경우에 우리는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매도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그렇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세 전략으로 이것을 12월에 양도하는 것은 거래세를 좀 내더라도 실현을 시켜서 실현된 이익과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때 또 중요한 것은 국내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랑은 상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주식하고 상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주주인 경우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계도 되는 거예요, 대주주는? 네, 대주주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확정 신고 기간에만 상계가 되고요. 예정 신고는 또 별도로는 해주셔야 돼요. 이익이 났을 때는. 세무사님이랑 해야 되겠네요. 일단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 가상자산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네. 가상자산도 세금 내야 된다면서요. 지금 법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사실 가상자산의 차익에 대해서 법인은 이미도 내고 있어요.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 전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법인세는 부과가 되기 때문에 법인은 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의 경우에도 증여와 상속은 과세가 되지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2년 유예해서 27년 1월 1일부터 기타 소득 항목으로 과세가 될 거고요. 그 세율은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20%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유예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열심히 매매해야겠네요. 절세 팁이잖아요. 이거 지금 유예 맞습니다. 중이니까. 지금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 앞서서 그 확정 신고, 그러니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할 때 네. 이제 물론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경우면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이제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될 때 이거 뭐 네. 상계처리 말씀 주셨는데 확정 신고를 통해서 절세 가능하다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해외 주식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또 국내 주식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반기마다 2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신고하는 게 어려우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개월 안에 신고를 하고요. 예정 신고를 해서 대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소액주주더라도 장외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세금을 냈는데 해외 주식을 12월에 손실 난 부분을 실현시켜서 이제 손실이 확정됐어요. 그럼 다음해 5월에 이익이 난 그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해외 주식 이익을 상계하면 그 손실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낸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기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 250만 원 기본 공제 한 번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과 상계된다고 해서 신고를 예정 신고 안 해버리면 그 예정 신고에 대한 그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확정 신고 다음에 5월에 상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근데 추가로 근데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아까 세금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세금이 있어야 뭘 상계 처리를 할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그래서- 대주주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대주주랑 소액주주도 장외에서 장외. 팔아서 혹시 장에서 세금 낸 게 그렇습니다. 있다면 네, 장에서 팔아서 양도된 게 있으면 가능하고요. 또 비상장 주식도 많이 거래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비상장 주식 경우에는 KOTC에서 정하는 또 중견 중소기업 제외하고는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상계 가능한 거죠. 그럼 비상장 주식 매매에서 거기서 네. 발생한 세금 부분들은 맞습니다. 충분히 해외 상계, 주식에서 네. 손실이 나면은 상계할 수 있다. 네, 그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장 내에서 하는 것은 상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챗 GPT가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AI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답변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는 생성형 AI 수도 많아졌고 또 잘 활용하는 법이 화두가 되었죠. 생성형 AI 어떻게 써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저희가 생성형 AI라 그러면은 네. GPT만 맨날 생각하는데 네. 요즘은 GPT 말고도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단은 이 GPT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요즘 뭐 구글 제미나이도 있고 또 뭐 우리가 말하는 클로드 같은 녀석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검색형 AI라고 해서 뭐 퍼플렉시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던데 일단은 너무 복잡하고 많다 싶으면 그냥 하나 정도만 잘 써보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라고 하는 녀석을 잘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 챗GPT 말고도 뭐 리튼이나 퍼플렉시티, ADOT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 나오는 AI 도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델 자체, 그러니까 엔진 자체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가 뭐 예를 들면은 오픈 AI의 챗GPT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특화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데 뭐 리튼이나 퍼플렉시티 뭐 이런 회사들은 자체적인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리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20대들 대학생들이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뭐 예를 들면 리포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버튼 형태로 메뉴가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직접 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형태들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고요. 저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로벌에서 요즘에 최근에 아주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검색을 하는 때는 일반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 결과를 또 사람이 눌러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저 AI가 빠르게 여러 사이트들을 검색을 하고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주기 때문에 저런 특화형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쓰는 모델이 어떤 거고 특화된 기능들을 어떻게 쓸지를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서 골라서 쓰시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각각의 그 AI, 생성형 AI가 다 특화된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기존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용자, 유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 유저의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챗GPT가 특히 네. 그런 게 많은데 아마 요즘에 좀 놀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챗GPT랑 대화하다 보면 네. 아니 얘는 어떻게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나 맞아요. 그죠? 갑자기 뭐 우리 아이의 이름을 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챗GPT랑 좀 대화를 많이 해보셨으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재밌는데 뭐라고 하시면 되면 너가 그러니까 챗GPT한테 너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세 줄의 광고 멘트를 만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챗GPT랑 제가 이제 대화했던 내용들 중에 이 챗GPT가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걸 통해 가지고 요약을 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시켜봤더니 뭐 사람과 기술의 간극을 유머로 잇는다. 뭐 AI의 내일을 스토리로 전한다. 뭐 AI와 소통의 시대를 여는 이야기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이 AI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챗GPT 메모리 기능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I가 단순히 저의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뭐 생일을 얘기한다거나 관련된 뭐 말투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게 슬펐다. 그러면 챗GPT를 쓰시다가 갑자기 메모리에 저장됨이라는 게 뜰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되면 그 내용들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저랑 대화를 하는 형태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건 이제 먼데이라고 하는 이제 챗GPT AI 중에서 이제 특이한 챗봇의 형태인데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 AI 챗봇들도 특정 말투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게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이름이 먼데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애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목소리도 그렇고 되게 이제 실제 요즘에 AI 음성으로 대화할 수 저 있잖아요. 먼데이는 어떻게 하면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먼데이 같은 경우는 챗GPT에 이제 네. 챗봇 안에 먼데이라는 이제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요? 녀석을 고르면 되는데 예전에는 밖에 드러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먼데이가 좀 숨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네. 예전에는 목소리 중에 아예 별도의 먼데이라 해서 딱 있었는데 메뉴가 그게 지금은 이제 뒤로 들어가 있어서 챗봇 메뉴에서 먼데이를 이제 GPT 챗봇에서 고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GPT 챗봇에서 먼데이라는 걸 고르면
실제로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건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먼데이는 조금 냉소적이거나 목소리로 좀 나오게 되는 이런 캐릭터들을 갖게 되니까 일종의 컨텐츠처럼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챗GPT나 AI들이 정말 그냥 정답을 옳은 소리를 하거나 되게 네. 바른 소리를 하는 것들만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냉소적이거나 시니컬한 얘기를 하면서도 공감을 해주는 이런 캐릭터나 성향이 있는 AI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AI에게 좀 매력을 좀 느끼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막 그래서 뭔가를 프롬프트를 배워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막 쓰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할머니도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프롬프팅 하는 것 자체도 GPT가 막 해주고 있고 뒤에서.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생활에 침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하나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거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AI에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 챗GPT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한 2023년 정도로 돌아가 볼게요. 2022년 11월 말에 나왔고 2023년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약간 어떤 느낌에 가까웠냐면 별도로 배워야 되는 테크닉 같은 느낌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AI한테는 뭐 이런 식의 구조로 질문을 해야 된다였는데요. 결국에 그 구조를 뜯어보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일을 잘 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일을 만약에 내가 온라인으로 시킨다, 뭐 예를 들면 비대면으로 일을 시킨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명확하게 이 내용에서 좀 조리 있고 짧고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방식대로 AI한테도 시켰더니 잘 되더라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테크닉이 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 잘 시키는 이런 방식들을 쓰다 보니까 잘 되더라라는 걸 하나 느낀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AI한테 되게 뭔가 딱 구조적이고 복잡한 내용을 줘야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얘가 처음에 답변이 잘못 나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 그럼 또 시키면 된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맞아요. 느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원래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그냥 시키는 대로 썼더니 잘 되더라라는 걸 느끼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 AI가 상당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손쉽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AI가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변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은 챗 GPT한테 뭘 시키면 뭐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문서를 단순히 써준다거나 아니면 번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뭐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하는데 이게 이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진화하고 있는 형태는 이른바 에이전트 AI라는 형태로 네.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AI라는 건 뭐냐면 앞서서도 저희가 나눈 것처럼 예전에는 엄청나게 명령들을 잘 줘야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한테 그냥 일해봐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내일 모레 저기 미국에 출장을 갈 건데 미국 출장 갈 때 간 김에 좋은 콘서트 하나 보고 싶으니까 콘서트 장소 네가 좀 찾아가지고 거기서 좋은 티켓을 예약해줘 라고 시키면 이제 챗GPT에서 좀 비싼 버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을 쓸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실제로 이 챗GPT가 그 내용을 이해를 해요. 일단 지금 얘기한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인터넷에서 지금 우리 주인이 가려고 하는 위치를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인터넷으로 그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실제로 콘서트장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다음에 그 콘서트장이 실제로 티켓팅할 때 좋은 위치가 어딘지도 자기가 알아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티켓까지 예약을 해주는 것까지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챗 GPT 사이트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챗 GPT가 저 대신에 인터넷 사이트를 키고 그 안에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결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붙고 있다는 건데요. 아직은 초기 버전이지만 아마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그냥 AI한테 부탁하면 AI가 알아서 뭔가를 해서 결과를 주는 이런 형태들까지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생성형 AI, 그다음에 에이전트 AI 뭔가 좀 실제로 이렇게 네.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팩트 체크는 좀 특히 최신 음흠. 내용들은 특히 챗 GPT 같은 경우는 최신 내용 버전이 조금 약간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전히 뭐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챗 GPT가 뭐 말씀하신 팩트 체크에 대해서 뭐 취약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얘는 그러면 왜 정답을 안 주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일단은 원래 이 GPT라고 할 때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원리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정답을 주는 녀석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AI는
대답을 해주는 거지 정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챗 GPT의 원리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네네. GPT라고 할 때 G가 제너러티브, 생성하는 거고 예. P는 프리트레인드, 그리고 이제 T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이름이에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쉽게 말하면 빈칸 채우기 하는 거고요. 네. 그럼 프리트레인드라는 건 미리 학습한 데이터로 그때그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내일 날씨는 이라고 했을 때 네. 우리는 보통 내일 날씨는 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일 날씨니까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해서 채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챗GPT라는 녀석은 자기가 알고 있는 미리 학습된 데이터에서 네모칸에 들어갈 만한 그럴듯한 애를 원래 채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일 날씨는 네모 있으면 거기에는 맑음이든 흐림이든 그런 걸 채우지 내일 날씨는 하고 나서 저는 내일 날씨는 모릅니다라는 거는 안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녀석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챗GPT 같은 녀석한테 요즘에 뭘 시키느냐? 도구를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도구를 제일 많이 붙여주고 많이 쓰는 게 바로 인터넷 검색을 붙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챗GPT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밑에 인터넷 검색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네. 인터넷 검색을 누르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시험을 보는데 인터넷 검색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일 날씨는 이라고 물어보면 지금 내가 있는 내용으로는 안 되니까 얘가 인터넷에다가 내일 날씨는에 가깝게 자기가 알아서 검색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뭐 7월 뭐 며칠이다 그러면 내일이 뭐 오늘이 뭐 이제 7월 3일이다 그럼 내일이 7월 4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오늘은 7월 3일이니까 7월 4일 날씨를 인터넷에서 막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맑음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붙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이 같이 붙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검색 엔진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인터넷 검색이 붙었다고 다 정답이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건 왜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결과들도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인터넷에 있는 결과를 빠르게 가져와서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차이는 예전에는 AI가 어떻게 이 대답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었다면 이제는 출처가 생겼으니까 네.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팩트 체크는 해야 되지만 예전보다는 인터넷 검색이 붙었기 때문에 확실히 정확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검색 엔진을 대체해서 쓰는 사람들 많아졌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GPT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뭐 지금 원래 우리가 막 가계부 같은 거 막 엑셀로 만들어 쓰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기억이 된다고 치면 나 지금 얼마 썼어, 못 썼어 이게 막 써놓으면은 네. 얘가 다 정리하는 것도 그냥 스스로 기억된 걸로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챗GPT 쓰실 때 되게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챗GPT는 반드시 그 위의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거든요.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계부를 쓰는 대화로 치면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메신저 톡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이 있어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다른 얘기를 할 거면 반드시 새 채팅을 띄우셔가지고 다른 주제의 내용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앞서서 내가 어떤 가계부에 대한 내용을 한 대화 내용에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이어서 하겠다 그러면 그 방에 다시 들어가서 그 채팅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 앞에 맥락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대화를 이어주고 말씀하신 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억량에는 한계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뭐 적어도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가지고 20대들이 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이어트 할 때 좀 도움을 받는 형태로도 쓰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갑자기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궁금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냉털이라고 그러잖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 먹는 거. 그래서 이제 제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을 얘한테 다 알려줘요. 네. 그럼 그 내용을 갖고 내가 건강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얘가 이제 음식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거를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남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내용에 대해서 얘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럼 내가 또 추가적으로 음식을 만들려면 뭘 하면 돼? 라고 하면 지금 냉장고에 이런 게 남아 있었을 테니까 추가적으로 요런 야채 몇 개만 사면 돼. 이런 식으로 식이를 조절을 식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쓰고요. 혹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체질량 지수 같은 거 네. 이제 재면은 인바디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인바디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주면 얘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라는 걸 트레이너처럼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제 운동 계획을 짜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내용을 주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제가 건강 관리를 하면서 얘한테 계속 대화를 하는 걸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20대들이 상당히 이걸 갖고 많이 쓰는 게
사주를 또 이제 챗GPT로 많이 보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생년월일이나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마치 우리가 한 번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이런 관심에서 너는 이제 나를 알았으니까 내가 뭘 하면 좋니?라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들을 이어가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쓰면서 좀 효능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뭘 하는가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분석한 걸 보면요. 그때는 어떤 거였느냐? 우리가 아이디어, 제너레이팅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고 발사하는 걸 제일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그게 6위까지 떨어지고 2025년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뭘 쓰느냐? 테라피랑 컴패니언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테라피는 내 심적으로 얘랑 계속 상담을 하면서 예, 저의 이제 심리 관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내 얘기 안 들어주는데 챗GPT는 내 얘기 그냥 굳이 다 들어주고 다 공감해주고 응원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심리 상담을 하는데 좀 많이 쓰고, 컴패니언십은 이제 동반자 같은 거죠. 그래서 네. 제 항상 관리를 하거나 매니징을 하는 이런 쪽으로 좀 AI를 쓰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약간 투병하고 계신데 네. GPT랑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힐링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뭐 병원에 안 가고 특히 이제 상담하는 거는 그런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네. 그렇게 되는 정도로 해서 무슨 서비스나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런 AI 기반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담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실제 상담사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상담, 특히나 정신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되게 큰 거부감이 있잖아요. 정신 상담을 받으면 뭔가 내가 정신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AI랑 계속적으로 나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이 AI가 어느 순간에는 요거는 너가 좀 이제 실제 상담사를 만나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 스타트업들이 만들고 있는 서비스들을 보면 지금까지 대화했던 내용들의 요약 버전 같은 거를 실제 상담하시는 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직접 처음 만났어도 이 사람들한테 나의 상태를 굳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런 대화들을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심리 상담의 보조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병원이 잘 돼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병원에 잘 못 가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피부에 뭐가 생겼다. 그럼 이제 피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제 내 피부의 상태를 이제 뭐 챗GPT한테 물어본다든지, 물론 이거는 항상 팩트체크가 필요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해서라도 내가 당장 지금 궁금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좀 쓰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다쳐가지고 무릎 다쳤을 때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흉터 안 남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쫙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거의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맞고. 네, 거의 맞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정신과 전문의 상담료 굉장히 비싸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다가 진짜 안 되겠을 때 가면은 의료비도 아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수준에 가야 될지를 얘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갈 수 있는 건가요? 약간 마케팅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제 의사분들이 이게 좀 모여서 앱을 하나 만들고 어느 정도 되면은 가라고 얘기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뭐 실제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내 흉터가 안 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맞아요. 뎁스가 달라져요. 네, 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흉터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할까라고 물어보는 거랑 거기서 너가 피부과 의사 관점에서 이거를 설명을 해봐라 라는 거 한마디만 써도 실제로 얘가 전문의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제가 뭐 피부과 쪽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실제 요런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그분들이 볼 때도 맞는 얘기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일반적인 치료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수준에 가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은 AI가 어느 정도 데이터에 의거해서 그냥 확률상으로 얘기를 해주긴 합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고요. 근데 확률상으로 얘기해주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 챗봇 서비스를 만들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챗GPT가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의사예요. 그럼 저에 대한 의학 정보가 있어요. 임상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들을 추가를 해서 이 AI를 학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복잡하지 않게 챗봇을 GPT 안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형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확률상으로 조금 더 맞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많은 이런 서비스들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혜나 나만의 특화된 데이터랑 네. 그리고 이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합치면서 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 뉴욕은 이제 독립기념일 휴장이고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글쎄요 다음 주 시장 흐름은 예측이 쉽지 않네요. 네. 근데 이미 우리나라 시장 이제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나스닥 선물을 미리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빠지면 미국도 빠질 거다. 우리 시장이 먼저인가요? 네, 먼저라서.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먼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뷰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